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의 이동훈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학에 대해서 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앞부분에서는 제가 국제학이란 무엇인가, 국제학이 왜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분야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2020년도에 있었던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국제학적인 시각에서 한번 이해해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제학이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는데요. 사실 사회과학 분야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가 조금씩 다 중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국제학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국제학이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국제 문제라는 주제에 대해 국제 통상, 국제 평화 안보, 국제 개발 협력, 지역학 등의 분야에 걸쳐 학제 간 연구를 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학이나 철학과 같은 인문학과는 좀 구분이 되는 사회과학,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분석을 하는 학문 분야이고요. 그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하지만 국제 문제라는 공통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학제 간 연구라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사실상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도 점점 더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 박사인데요.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에 걸친 중첩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의 어떤 분야는 경영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경제학의 어떤 분야는 사회학 혹은 정치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학제 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 박사입니다만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안에는 정치학 박사를 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사회학 박사 혹은 지리학 박사, 역사학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신 교수님들께서 학제 간 연구와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국제학을 공부해야 되고 왜 국제학이 점점 더 중요한 분야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제학은 사회과학 중에 상대적으로 새로 등장한 학문 분야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통적인 사회과학 분야가 1700년대, 1800년대에 이렇게 정립이 됐다면은 국제학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학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국제 질서의 다극화로 국제 문제 해결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볼까요? 한 40년, 50년 전에 국제 질서를 생각해 보죠. 40년, 50년 전에 냉전 시대의 국제 질서를 생각해 본다면은 미국과 소련 중심의 국제 질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된 국제 질서 하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좀 한정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 질서가 점점 변함에 따라서 요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중동 지역이 중요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가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국제 질서가 다극화됨에 따라서 더 이해해야 될 지역과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국제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 국제 통상 또 국제 거시 정책 협력 등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환경 문제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를테면 한 국가는 국경선이 있지만 공기는 국경선이 없죠. 그래서 한 국가에서 배출한 오염은 다른 국가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로는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후변화 문제는 한 두 나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한 국가가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 해결되지 않죠. 선진국과 개도국 혹은 저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들까지 모두 다 협력을 해야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 통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교역 대상국들이 모두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을 해야 국제 통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국제 거시 정책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한 나라의 거시 정책은 다른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같은 큰 나라의 거시 정책은 다른 나라의 그 협력도 필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제 질서의 다극화와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기존 사회과학의 어느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국제학이라는 주제하에 기존의 학문적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학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학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 문제, 세계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국제학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세계 지도로는 세계의 땅이 어떻게 되고 바다가 어디 있고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지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도이겠지만 사회과학적으로 그렇게 재미있는 지도는 아니고요. 사회과학적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지도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 국가들의 GDP를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것인데요. 네, 한 1인당 GDP가 2,500달러 이상인 국가들을 보면 북미, 유럽,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반면에 1인당 GDP가 2,500달러 이하의 약간 좀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남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수준이 균일하지가 않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국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죠. 이 지도를 조금 더 단순하고 재미있는 형태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네, 지도 같지 않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본 것인데요. 세계 GDP를 모든 국가의 GDP를 모두 다 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두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IMF의 분류대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아래쪽에 파란 부분이 전 세계 GDP에서 선진국의 비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윗부분의 오렌지색이 개도국의 그 소득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1980년부터 2022년 왼편에 하얀색 선이 가 있는 부분이 2022년도인데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존의 데이터로 정리한 부분이고 2022년 지나서 2027년까지는 IMF의 전망치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80년대 맨 왼쪽 끝편으로 가서 봅시다. 1980년도만 해도 전 세계 GDP의 60% 정도를 선진국의 소득이 설명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80년대를 보면 요 선진국 몇 개 안 된 선진국들이 국제 그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었겠네요.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점점점 지나오면서 특히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개도국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좀 단순하게 몇 개 국가가 모여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2000년대 이후에는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또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G7, 그룹 오브 세븐이라고 불리는 선진국 몇 개 나라들의 GDP입니다. 밑에 있는 초록색이 1980년대 맨 왼쪽 끝편에 1980년대만 해도 이 G7 국가가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런 7개 국가들이 전 세계 소득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요 G7 국가들이 모여서만도 많은 국제 문제들을 질서를 논의할 수가 있었겠네요. 하지만 점점점 이 국가들의 전 세계 GDP에서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2000년대가 들어서자
G8, G9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다가 G20라는 국제정책협의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G20 안에는 기존의 G7 국가들 외에도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개도국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네, 이제 세계 문제를 논의할 때 이런 개도국들이 협조 없이 선진국만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면 특히 이제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이렇게 선진국들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또 개도국들의 거시 경제정책 협력이 더 중요해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국화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GDP 포션을 한번 볼까요? 1980년대만 해도 그 미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넘었었는데 이제 미국의 비중은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반대로 1980년도만 해도 중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미미했었는데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미중 간의 갈등이죠.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경제학적인 측면의 소득 수준으로만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다양한 국제 문제, 국제 협력 문제, 혹은 국제 정치 문제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학에서는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모든 학문들이 융합적으로 교육하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서 조금 더 다른 측면을 보겠는데 위에 있는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전체의 GDP 포션입니다. 전 세계 GDP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GDP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중국의 GDP 포션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GDP의 비중은 그냥 별반 큰 차이가 없네요. 그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발이 중국에 비해서 조금 더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 국제개발 협력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느린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의 성장을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을 보는 것이 국제개발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제간 연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런 제 분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국제통상, 네, 전 세계가 가장 평화로운 상태일 때는 전 세계 각 국가들이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자유로운 무역을 하게 되면 많은 국가들이 그 많은 재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고 다양한 재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 통상 문제는 필연적으로 지역학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무슬림 지역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식품을 수출한다고 할 때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식품을 수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무슬림 국가들과 국제 금융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슬람 지역에는 종교적, 역사적 특성 때문에 이슬람 금융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금융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국가들과 금융 거래를 할 때는 그 이슬람 금융이라는 특별한 금융 제도에 대한 지역학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단계에서는 자유로운 국제 무역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겠지만 국가 간에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갈등 요소가 생기기 마련이죠. 네, 그런 갈등 요소가 생기면 이렇게 국제 평화 안보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국제적인 협상, 외교, 국제 질서를 통해서 이러한 국제 간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조정이 실패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국제 통상과 국제 평화 안보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런 걸 보듯이 국제 정치 문제가 국제 통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국제 통상의 문제가 국제 평화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2019년도 일본에서 시행했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이런 문제는 국제 평화 안보의 문제가 국제 정치의 문제가 국제 통상에 영향을 미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제 평화 안보는 마찬가지로 지역학과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역사적 문제, 혹은 그 두 나라 간의 정치적 문제, 혹은 두 나라 각각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 동맹국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는 것도 지역학적인 연계에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학은 국제개발협력과 또 긴밀한 관계에 있죠. 네, 우리가 어떤 국제개발 문제를 생각한다고 할 때 라틴 아메리카의 국제개발을 생각하는 것과 아프리카의 국제개발을 생각하는 것과 남아시아의 국제개발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다른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지역에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국제 원조를 한다고 할 때도 다 각각 다른 전략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개발협력은 국제통상, 국제평화안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지역 혹은 어떤 나라에 해외 원조를 준다면 그 나라가 나중에 충분히 발전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와 긴밀한 무역 관계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은 국제통상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고요. 또 국제개발협력은 국제평화안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원조를 줬을 때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 외교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에 놓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학에서는 국제통상, 국제평화안보, 지역학, 국제개발협력 제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관계 속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쌍으로만 국제통상, 국제평화안보, 국제통상, 지역학 이렇게 쌍으로만 한번 그 관계를 생각해 봤는데 모든 분야에 걸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환경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기후 변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자면은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 규범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국제평화안보, 그 국제 협상이 필요하겠죠.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를테면은 교토 의정서나 파리 협약 같은 국제 협상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상을 통해서 선진국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개발도상국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혹은 각국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협상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또 이런 환경 문제는 국제 통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부 선진국에선 이미 자국의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수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공해를 유발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기도 하죠. 그래서 환경 관련된 무역 장벽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은 또 국제 무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환경 문제는 지역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각 지역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를테면은 해수면이 올라가서 영토가 점점 줄어드는 섬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기후변화, 오히려 따뜻해져서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기후변화 목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환경 문제 같은 큰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그 학문 분야가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국제학이 왜 중요한가 혹은 국제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에 있었던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를 국제학적인 시각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22년 4월 달과 5월 달에 걸쳐서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 위기 기사가 많은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스리랑카는 대외 채무 지급을 중단하였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마치 개인이 자기 빚을 감당 못해서 파산하듯이 국가도 이렇게 빚을 갚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가요? 네, 사실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경제 위기를 맞아서 대외 채무 지급을 중단한 것이죠. 그래서 스리랑카 총리의 말을 빌자면은 그 당시에 스리랑카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스리랑카는 완전히 파산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아까 봤던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스리랑카의 지리학적 위치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인도 아래쪽에 있는 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인구 2,200만 명에 1인당 GDP가 3,900달러 수준의 중하위 소득국, 이렇게 경제적인 프로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는 스리랑카가 왜 위기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경제 위기의 현상을 보고 그 다음에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사회과학자와 병원 의사 선생님과의 약간 유사성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환자가 팔이 아프다고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은 팔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고 팔이 부러졌구나 하는 현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팔이 왜 부러졌지? 하고 보면 추가적인 피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원래 그 뼈의 건강이 나쁜 골다공증이라는 병인 환자였구나. 그런데다가 겨울에 이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팔이 부러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 치료 단계에서는 한 달 동안 이 뼈가 붙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 두 번째로는 앞으로 뼈가 부러지지 않게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회 현상을 발견하면 그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또 그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과학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현상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네, 스리랑카 경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엑스레이, 하나의 그림을 꼽자면 전 이 그림을 꼽겠습니다. 이 그림은 스리랑카 루피화와 미국 달러화 간의 환율 그림입니다. 스리랑카 루피화 퍼 US 달러의 환율 그림을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를 그린 그림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그림을 보면 대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딱 이 부분에서 경제 위기가 벌어졌구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면에서 경제 위기가 벌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격한 환율 변화 전후로 환율이 굉장히 평평하게 유지가 됐었네요. 그죠? 이것은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라는 개발도상 국가가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고정 환율 제도는 이러한 외환 위기에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환 위기가 벌어졌구나, 외환 위기가 벌어져서 국가 채무 지급이 중단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한번 봅시다. 왼편에 있는 그림은 아까 봤던 스리랑카 환율 그림이고요. 그럼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환율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환율은 두 국가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보통 1달러당 1,200원, 1,250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달러당 1,200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1달러를 주면 한국 원화 1,200원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반대로는 한국 원화 1,200원이 있으면 미국 달러 1달러를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스리랑카 루피아를 생각해 볼까요? 2022년 1월 이 당시에는 1달러당 185루피였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1달러가 있으면 185루피를 살 수가 있고 185 스리랑카 루피가 있으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다. 이런 의미겠죠. 하지만 환율이 급격하게 변화한 2022년 5월 달에는 1달러당 365루피가 됩니다. 이 말은 1달러가 있으면 365루피를 살 수 있고 365루피가 있다면 1달러를 살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를테면 2020년 1월 달에는 1달러를 사기 위해 185루피만 있으면 됐는데 2022년 5월 달에는 같은 양의 달러를 사기 위해서 365루피나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루피아의 가치가 하락했다. 같은 미국 달러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스리랑카 루피가 필요하니까 스리랑카 루피아의 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변화했는데 그것이 국가 채무 위기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이렇게 환율의 그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달러 표시 외채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1달러당 루피화가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2배로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스리랑카가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 많다면 1달러를 해외에서 빌렸을 경우 기존에는 185루피로만으로도 갚을 수 있었지만 가치 하락 이후에는 365루피나 필요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2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해외에서 빌려온 돈을 못 갚게 되면 이렇게 채무 불이행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왜 이렇게 루피아의 가치가 하락했을까요? 이것은 기본적인 수요 공급, 경제학은 수요 공급의 학문이라고도 하죠. 수요 공급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한다면 수요가 증가해서 그 물건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겠죠. 반면에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물건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그 물건을 덤핑을 하거나 세일을 해야겠죠. 그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루피아를 가지고 싶다면은 루피아의 가치가 상승하지만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루피아를 팔려고 한다면은 루피아의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루피아를 달러로 교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루피아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스리랑카에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스리랑카 루피아를 팔고 딴 나라로 옮겨가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마치 그 의사 선생님이 피 검사를 하는 것처럼요. 아까 엑스레이를 봤다면 지금 피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경제적인 원인을 대내적인 경제 요인, 대외적인 경제 요인으로 나눠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내적인 경제 요인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상수지의 대부분은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스리랑카는 지속적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국가였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려면 그만큼 외화를 많이 써서 외국 상품을 사왔었어야겠네요. 스리랑카는 전통적으로 원자재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고요. 또 생필품, 국내 제조업이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많은 공산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는 스리랑카의 경상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를 보시면 네, 0이 이 수준에 있으니까 모두 다 0 아래에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를 보시면 경상수지가 계속 0 아래,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스리랑카 경제의 하나의 취약점,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리랑카의 산업별 수출 비중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품은 농산품, 제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좀 낮은 섬유 및 의류, 고무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하는 물건들은 원자재나 생필품들, 공산품들이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스리랑카는 농업 중심의 국가이고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이 많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리랑카는 관광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관광업으로 인한 수입이 GDP의 3% 정도가 됐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관광업이 전면 중단이 되자 외화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스리랑카 경제가 위험하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돼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내적인 경제 요인은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수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과 정부 지출의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오른편에 보는 그림, 윗부분의 그림은 재정수지를 GDP 대비해서 나타낸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국가 채무, 국가의 빚을 GDP 대비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스리랑카는 지속적으로 정부 지출이 정부 조세 수입보다 높은 국가였습니다. 높은 것도 그 정도가 굉장히 컸죠. 위쪽에 있는 재정수지 그림을 봅시다. 네,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5%보다 커지는 것은 아주 예사였고요. 최근에는 GDP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조세 수입보다 더 많이 쓰려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와야겠죠. 그래서 아래쪽의 그림을 보면 국가 채무 수준이 매우 높은데 그것도 최근에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국가 채무 수준은 최근에는 GDP 대비해서 13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개도국이 감당하기 힘든 아주 큰 국가 채무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스리랑카는 이렇게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 또 큰 폭의 국가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던가요? 스리랑카는 내전, 테러 등으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포퓰리즘적인 감세 정책, 이렇게 국가 재정수지 적자 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정부가 아주 쉽게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준 것이죠. 그것이 스리랑카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국민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수 감소가 있었던 것, 이것도 재정수지 악화의 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내적인 경제 요인을 앞에 말씀드렸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를 합해서 쌍둥이 적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경제 위기가 나타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보면 이 쌍둥이 적자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 개발도상국은 매우 경제 위기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내적인 경제 요인으로는 고정환율제와 낮은 외환 보유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스리랑카 환율을 봤을 때 위기 전후로 해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혹은 중앙은행이 충분한 외환 보유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충분한 외환 보유고가 있어야 그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서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는 많지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2021년 12월부터 위기가 있었던 2022년 4월까지의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루피화가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소진되게 되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더 이상은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가 없겠구나, 위험한 상태구나 판단하게 돼서 스리랑카를 떠나가게 되겠죠.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가속이 되면 그것이 스리랑카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내적인 경제 요인으로 높은 물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스리랑카 물가는 인플레이션율은 원래 높은 상태에 있었지만 특히 2022년도에는 50%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큰 인플레이션이 있었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있었을까요? 2022년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아까 스리랑카는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측면에서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루피아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수입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루피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똑같은 양의 생필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많은 루피아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것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내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된 대내적인 경제 요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대내적인 경제 요인, 스리랑카 경제의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만으로는 그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가 왜 2022년도에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는 늘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왜 2022년도에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대외적인 경제 요인으로 인해서 마침 스리랑카가 2022년도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스리랑카를 넘어지게 만든 대외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수익 급감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행이 좀 중단되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GDP의 3% 정도나 되던 관광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외화 송금이 급감되었다. 이것도 이제 스리랑카를 넘어지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외화 송금은 위기 이전에는 GDP의 7% 정도가 되는 아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외국 국가들, 특히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중동 지역에도 이제 경제가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송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스리랑카로의 외화 송금도 급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2가지 요인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폭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그 코로나의 영향을 보자면은 조세 수입 급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내부적인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조세 수입이 줄게 되겠죠. 이것은 다시 스리랑카의 재정수지 적자를 크게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외적인 경제 요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둘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벌어지고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이것이 경상수지 적자폭을 더 크게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리랑카의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경제 요인들이 합쳐서 기존에 있던 스리랑카의 약점들이 더 악화되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도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긴 요인이 된 것은 바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자율을 상승시켰는데 그것이 왜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를 불러오게 되나요? 네, 이자율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처럼 안전한 큰 국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불안한 개발도상국에서 이탈해서 미국같이 안전하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를 불러오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왜 금리를 올렸는지도 이해해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국제학이라는 시야 안에서는 모든 나라들의 문제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은 물가 상승률을 일정한 2%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미국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있었죠. 그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다시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2020년과 2021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많은 통화 확장 정책을 폈었죠.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통화를 많이 늘렸고요. 그 늘어난 통화가 2022년도에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야기한 것입니다. 그 인플레이션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금리 인상은 또 많은 개도국에 이러한 경제 위기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의 거시 경제 정책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국제 거시 정책 협력 이런 국제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피도 뽑아봤으니까 그 이면에 있는 또 정치적, 지역학적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전, 테러,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어 있다는 것이 스리랑카의 아주 큰 약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은 7월이라고 불리는 1983년도에 타밀족에 대한 대학살이 있었었고요. 소수민족인 타밀족 반군과의 내전이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있었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는 2019년도에 부활절 테러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전과 테러, 반정부 시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불안전한 투자 환경이 되겠죠. 이것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요인 때문에 경제 정책이 부실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부패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가문 정치, 정실주의 이런 것이죠. 외환 위기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라자팍사 대통령의 맏형이 농업관계부 장관이었고요. 동생은 재무부 장관이었고요. 조카는 청년체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다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정책도 부실화되고 이러한 부패한 정권이 아주 쉽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감세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벌어지고 나자 이렇게 반정부 시위가 가속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라자팍사 대통령은 해외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통령은 해외 도피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의사 선생님의 처방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벌어졌을 경우에 많은 개도국은 같은 단계를 밟아가게 됩니다. 그 단계는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 가서 구제금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4년간 29억 달러 정도의
구제금융을 받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것은 국제학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국제협상의 측면이 되겠죠. 국제기구의 문제, 국제협상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MF에서는 그냥 돈을 주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정권, 부패한 정권이 있는데 그냥 돈만 지원해 준다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IMF는 돈을 지원해 줄 때, 구제금융을 줄 때 그 협상 대상국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IMF의 컨디셔널리티,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1998년 구제금융을 받을 때 IMF와의 이런 컨디셔널리티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스리랑카에는 IMF가 어떠한 조건을 내걸었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주요 채권국 및 국제금융기관들과의 채무조정 협상을 해라 하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해라. 그래서 12%에서 15%로 늘리면서 이제 세수를 늘려라. 그래서 재정 건전화를 이루어라 하는 조건을 걸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국영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가 채무 수준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라 하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제 그 스리랑카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처방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하는 것 같은 장기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앞서서 한번 그 국제사회의 의약품 지원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의약품들을 그 수입을 못 해오다 보니까 4월달, 그러니까 5월달에 걸쳐서 스리랑카에서 의약품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기구에서 스리랑카에 의약품 지원을 하게 됐죠. 이것은 또 국제개발협력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리랑카의 정치, 사회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국제기구와의 협력 문제도 필요하고 국제개발 문제도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스리랑카 내부적인 정치, 사회 안정도 필요한 이런 문제, 스리랑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 문화적 맥락도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제학에서는 여러 학문 분야 간의 그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스리랑카 문제를 국제학에서 왜 이렇게 다루게 되나요? 단순히 그냥 역사적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에피소드에 대한 이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왼편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스리랑카의 엑스레이 사진, 스리랑카의 환율 그림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평평하게 가다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양. 또 오른편의 그림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평평하게 가다가 상승하고 평평하게 가다가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편의 그림은 1997년도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협상을 했었었죠. 오른편의 그림은 2018년도 아르헨티나 페소 퍼 US 달러의 환율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주 자주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인데요. 2020년도에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9번째 디폴트 사태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경제적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치적, 역사적 배경은 상이합니다. 스리랑카의 외환위기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는 경제적으로는 모두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 정치적, 역사적 배경은 모두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인 일반성과 함께 지역학적인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국제학부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다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 학생들과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